고양이가 놀아달라고 울어서 놀아줘도 잘 안 놀아요. 장난감이 질려서 그런가 싶어 새 거 사줘도 잘 안 놀아요. 놀이 후에 보상을 잘해주는데 왜 이럴까요? 뭐 이미 큰 애들, 그러니까 한 살이 넘어간 애들은 놀이의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놀이에 다 좋아하고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라 그럴지 한 번에 팍팍 놓는 것보다 천천히 놀이의 시간은 일정하게 두시고 강도를 조절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까딱까딱 고개만 반응하듯 노는 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고양이가 가장 반응을 잘하는 놀이 방법을 찾아서 얘 에너지감이 떨어진 애들은 에너지감이 떨어진 대로 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높은 애들은 뭐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나겠지만 모든 애들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놀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색 귀지가 닦아준데도 계속 생겨요. 특히 긁거나 검사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요거요. 그냥 검은색 귀지 점점이 나오는 건 떼고요. 갈색 귀지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의외로 말라세자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요거는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검사 결과 그냥 정상적인 뭐 지저분한 때 같은 거다. 어떤 세균은 아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겉에만 살짝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세균이나 곰팡이균이다 그럼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검사 결과 괜찮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수의사들은 대부분의 진료나 약물 사용을 잘 알아요.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약이 없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어차피요. 공개된 거고 책 찾아보면 나오고 세미나 가면 나오고 하다못해 수의사들이 들어가는 어떤 카페 같은 데 들어가 서로 질문 답변으로 많이 나오는데 행동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학은 해석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해석 범위가 다르고요. 해석하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약물들이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요. 조금씩 갈리고 더구나 결정적으로 고양이 쪽 행동학을 하시는 수의사는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고양 행동학을 하시는 수의사들이 많지 않음과 더불어서 더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 고양 행동학을 상담을 통해서 약물까지 나가니까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더 적어요. 아마 진짜 적을걸요. 10명 넘을까? 뭐 몇 분 안 돼서 생각보다. 그 약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기 시작해야 그 히스토리 테이킹에 대한 피드백이 오잖아요. 피드백이 와서 바꿔보자. 이게 2달 걸리거든요. 한번 피드백 와가지고 약 바꾸는데 2달 걸리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해서 이어져야지 이제 노하우라는 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약물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약물이 이럴 땐 이 약물, 이럴 땐 이 약물과 이 약물 조합, 이럴 땐 이 약물과 이 약물 조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때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요. 케이스가 아주 많지 않으면은요. 여기에까지 도달을 못해요. 중간에 뭐 새로 시작하고 까먹고 다른 병원 가버리고 또 해볼만하면 또 다른 병원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고양이를 새로 입양을 했는데 무서워서 안 나와서 가바펜틴을 처방해 드렸어요. 먹여보세요 한번 해서 며칠 먹이더니 갑자기 그 약의 부작용으로 애가 싸나워졌어 이 말하는데 죄송한데 가바펜틴 같은 항불안제 부작용으로 싸나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몸에서 마음속에 불안감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무서워서 안 하는 행동이 무서운 게 없어지면 얘가 어떻게 해요? 불안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본래 행동을 하겠죠. 얘 원래 싸나웠던 애였던 거죠. 그거는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나치게 불안하면 대부분은 숨거나 얼어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얼어요. 적당하게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파이트백, 공격을 해버려요. 모든 공포심에서의 모든 인간과 동물이 세 가지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맞서 싸우든가 얼어버리든가 도망가든가 이게 일반적인 공포에 대항하는 세 가지 형태예요. 대부분 고양이를 우리가 처음에 데리고 오면요. 이 공포심에 반응하는 세 가지를 다 보여요. 학거리든가 웅크리고 안 움직이든가 도망가서 숨어서 안 나오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다 무서워서 하는 동일한 반응이에요. 반응은 다르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두렵다는 감정 하나예요. 이 두렵다는 감정에서 공포심을 제거하는 항불안제를 먹이면은요 본래 성격이 나오겠죠. 만약에 느긋하고 편안하였으면 느긋하고 편안하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사천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안 먹고 안 마시고 하늘도 안 간지 12시간 되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고요. 내일까지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나오면은요 가바펜틴 먹이시면 바로 좋아집니다. 이거는 가바펜틴 먹이면 보통 이사할 때 가바펜틴 무조건 먹이고 이사하라 그래요. 적응이 완전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그래서 이사하는 당일 아침부터 가바펜틴 먹이고 시작하라 그래요. 가바펜틴 먹이고 그다음 옮기라 그래요.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이라 그래요. 며칠 동안 일주일 열흘 완전히 그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일주일 열흘 계속 이사하는 당일부터 먹이기 시작해서 아니면 전날부터 먹여도 돼요. 제 영상 찾아보시면은요. 이사하는 거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이사할 때 별 영상 다 만들었죠. 진짜 내가 진짜 컨텐츠 짜내느라고 진짜 이사 영상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이사할 때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이제 고양이가 받는 어떤 컬처 쇼크를 좀 줄일 수 있고 어떤 적응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 무의미한 게 그냥 약 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해줘도 약 먹이는 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약 먹이는 효과가 거의 한 10배쯤 더 좋으니까 환경 설정 잘해주는 건 기본으로 당연히 해주시고 거기에 그냥 가바펜틴 같은 어떤 항불안제. 고양이는 결국은 모든 그런 스트레스 질환 자체가 불안증 때문에 그래요. 중내.
있는 변연계에서 발현하는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위험하다, 죽을 것 같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감정이 끊임없이 제네레이션 발생되고 그것 자체가 고양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단독 생활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선천적인 불안감이 되게 심해요. 환경에 대한, 주위에 대한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안 먹고 곡기를 끊고 숨고 안 나오고 하악질들을 하고 도망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가바펜틴이라는 약이 차단을 해요. 재밌는 건 가바펜틴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람의 진통제예요. 이게 가바펜틴은 뭐냐면요, 신경 짜릿짜릿한 통증용으로 만들어진 진통제였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의 진통제로 쓰여요. 그래서 특히 어떤 신경통, 찌릿찌릿한 이런 종류의 통증에 잘 드는 진통제거든요. 그래서 진통 효과가 큰 약인데 이상하게 고양이에서는 불안감을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죠. 써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부작용도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에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많이 쓰는 거예요. 고령량에서도 부작용이 안 나타나요. 아주 초장기로 처방했는데 부작용이 없어요. 아주 고령량을 써봤더니 부작용이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잠자는 거. 애들이 졸려해요. 그나마 잠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졸려한다는 거예요. 약간 졸음이 온다? 이 정도 말고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양이의 많은 질병이 불안증 때문에 기인하는구나. 그럼 불안감만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 고양이의 많은 스트레스성 상황 자체가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그럼 불안감만 없어지면 되니까 하고 가바펜을 처방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가바펜 처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이 쓴 약은 아니었거든요. 제한적으로 썼고 용량도 조금 썼고 하루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가바펜틴이.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하루 2번, 작년부터죠. 하루 2번 처방하는 경우는 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하루 2번 처방. 저는 원래 약 많이 쓰거든요. 당연히 저는 하루 2번 처방합니다. 더블 도스 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3, 4년 전부터는 하루에 한 번 처방 자체가 없어요. 하루 2번 처방이야 무조건. 양도 많이 써요 이제는요.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눈 영양제들이 뭐 고양이한테 좋습니다, 강아지한테 좋습니다, 사방에 많잖아요. 근데 뭐 간에 좋은 영양제도 있고 항산화제도 있고 영양제도 많은데 눈 영양제는 사실 별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눈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어떤 안과 선생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과 전문의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눈 영양제를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눈 영양제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눈 영양제 뭐가 있죠? 뭐 어떤 영양제 이름이 뭐 있었는데 눈 영양제 대표적인 눈 영양제 뭐가 있는데 일단 그 성분이 눈에 좋다 해가지고 뭐 눈 영양제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눈에 뭐 황반변성증에서 임상적으로 눈에 황반변 쓸 때 제한적으로 써보니까 효과를 조금 봤다 뭐 이런 논문이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대표적인 눈 영양제인데 일단 황반변성증이 고양이나 강아지는 있는지 증명도 안 돼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되게 드문 질병이에요. 사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드문 질병이고 고양이나 강아지는 그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해요. 저는요. 그래서 거기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효과가 조금 있었다 뭐 요것 때문에 그 눈 영양제가 뭐 지금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팔리고 시장이 형성이 된 건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눈 영양제는 저는 눈 쪽은 영양제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요. 분리불안은요 애착의 대상인 주인과 떨어졌을 때 생기는 불안증을 분리불안이라 그래요. 바꿔 말하면은 집안에 같이 있어, 한 공간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거는 격법 증후군, 뭐 프로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신드롬인가 뭐 그런 종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인이 집을 떠났는데 고양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막 발톱을 피나게 긁기만 하고 막 똥도 안 싸고 가만히 주인만 문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다. 이건 분리불안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분리불안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뭐 이건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씩 고양이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사냥놀이를 시켜주고 사냥에 성공하게 하고 혼자서 밥을 찾아서 먹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자율급식 시키고 밥까지 의지하지 못하게 자율급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조그만 뭐 숨바꼭쥐 이런 거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쥐 모양의 장난감에 사료 같은 거 넣어주고 스스로 찾아서 먹게 하고 이것도 사냥의 성공의 일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주인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양이 간에도 치열하게 밖에서 서로의 생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원을, 집을, 밥그릇을, 물자리를, 뭐 아니면 공간을, 비피할 곳을, 뭐 아니면 밥 주는 사람을 시원하게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내가 봐주던 애가 쫓겨난 거란 말이죠. 이거를 사람이 밖에서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고양이 세계 문제는 고양이 세계에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고양이 세계 문제는 고양이 세계에 그냥 맡기시죠. 그들의 룰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간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룰일 뿐이고 다른 곳에 밥자리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내 고양이를 조금 더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당이란 공간은요 내 마당이 아니에요. 그건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유지 개념입니다. 사냥터 개념이죠. 그죠? 나한테야 뭐 내 땅이니까 내 마당이지만 고양이들은 아니거든요. 담이 있다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 땅이야. 고양이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공간은 그냥 고양이들의 어떤 영역 중에 일부분일 뿐이고요. 그들의 언어로 자신의 사냥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생존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리소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리소스잖아요. 자원이잖아요. 그것도요. 그죠? 그럼 리소스 가딩을 하겠죠.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리소스 가딩에 의한 공격성이 가장 심한 공격성이에요. 사실은 내 걸 지키기요. 왜냐면 리소스 가딩은 내 생명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밥자리, 물자리, 비피할 공간이 다 리소스가 되고 이 리소스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얘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거기에 사람이 개입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얘도 자기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빗질할 때 도망가진 않는데 가만히 앉고 있고 빗을 물려고 하고 제 손을 아프게 물고 뒷발 펑펑 하는데 아직 어려서 빗질을 즐기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브러싱 관련된 영상 중에 제가 손으로 빗질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실리콘 브러쉬 쓰는 법 이런 거 다 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일단 빗을 실하면 손으로 해주세요. 맨손으로 해도 되고 장갑 끼고 하셔도 돼요. 손으로 하는 빗질도 좋은 빗질입니다. 그래서 브러싱 스프레이 손에다 뿌리든가 물 스프레이 손에다 뿌리고 손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실리콘 브러쉬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손부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험견의 94%가 비글이에요. 고양이보다 왜 강아지를 실험 동물로 많이 선호하냐면요. 일단 뭐 제일 많이 쓴 건 레트죠. 조그마니까는요. 비용이 저렴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덩치가 필요한 실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와 관련된 실험이라든가 눈과 관련된 실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구가 필요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가 생존을 해야 되는 실험들이 있어요. 한 번에 죽이면 안 되는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레트를 잘 못 써요. 오래 생존해야 되고 생존 기간 동안 다회에 걸쳐 하면서 경과를 봐야 되는 실험은 사실 개를 많이 써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개가 비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왜 비글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94%가 비글이라고 통계가 있어요. 강아지 중에서는요. 왜 실험견 허구많은 애 중에 비글을 쓸까 하는 비글이 표준견이야. 그런 거 실험의 표준견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강아지를 사용했다, 모양을 사용했다 이런 것만 쓰는 거, 종류만 쓰는 거죠. 그러면은 고양이가 아니고 왜 강아지일까요? 뭐 돼지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강아지일까요? 근데 그냥 강아지가 특히 비글이 제일 순해서 쓴대요. 진짜로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였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예를 들면은 피부 연고를 테스트라고 해봐요.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를 이제 어떤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피부를 화상을 입혀서 태워요. 화학적 화상이든 블루 지지든. 그리고 거기다 연고를 발라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봐요. 이번에 더 심한 화상을 또 입혀요. 또 연고를 발라요. 더 심한 화상을 입혀요. 또 연고를 발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강아지를 안락살 때까지요. 다른 개들은 이걸 못한대요. 근데 비글은요, 한 번 하고 좀 지나면 다시 사람한테 꼬리를 치고 온대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사람을 안 문대요. 비글은요. 걔네 성격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또 까먹고 사람한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손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비글이래요. 사람이 한 번 만져주면 애들이 자지러진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만져주는 그 감각 때문에 아플 걸 알면서 참 무서워서 덜덜덜면서 앞으로 간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그 지짐을 당한대요. 그리고 또 연고를 바른대요. 그래서 사람이 비글을 실험동물로 쓰는 거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글을 실험이 끝난 다음에 어느 기관이나 단체로 보내가지고 입양을 시키거나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21마리인가 빼고는 다 안락사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15만 마리 중에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했더니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총 몇 마리를 비글을 실행을 시켰냐는데 15만 마리를 썼대요. 엄청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진짜 한 번 실험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비글을 쓴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다 숨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다 안락사 한 번에 다 시켜버려요. 할증분을요. 그래서 10년인가 15년 동안 15마리 비글 중에 실제로 일반 가정에 입양된 거는 21건이 다래요. 와, 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통계 자료를 보고요. 새삼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물건들을 골라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제가 했습니다. 정말 저 그렇게 막 운동하고 막 으쌰으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저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항상 얘기했지만 제가 천사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수의사라 그런지 너무너무 이번에 동조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냥 동물 실험하지 않는 거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동물 실험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은 최소 고통으로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실험에 참여했던 동물들은 그 예우를 해가지고 안락사를 시키지 말고 남은 평생을 실험을 했던 그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어디 입양을 시키든 잘 키워주든 이런 게 법적으로 좀 제도화되지 않나. 미국은 사실은 이미 5개 주에서 비글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실험이 끝난 개를 안락사 시키지 말고 반드시 가정으로 입양을 시켜라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아예 비글법이라 해서. 그래서 유럽도 비글법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미국은 5개 주가 비글법이 이미 실행이 돼 있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종류의 법을 좀 제도화해서 어떤 뭐 실험이 어쩔 수 없, 실험을 최소화하는 건 당연하고요. 최소화해서 일단 최대한 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든 인공 장기를 쓰던 인공 피부를 쓰던 이런 걸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받는 뭐 약품이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된다 그러면 실험을 최소화하고 살아남은 개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뭐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그럼 뭐 사람 죽으라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뭐 우리 약못 먹으면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 더 좋은 피부를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생명권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윤리가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인간한테 온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윤리나 이런 다른 생명에 대한 어떤 생명권도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의 인간의 편리만 강조하고 우리 인간의 안전과 인간의 생명권을 강조하고 다른 생명을 무시하면은요, 윤리의식 자체가 무너지고요. 어떤 인간애가 무너지고 윤리의식이 무너지면은요, 그거는 곧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에게 다 돌아올 거예요. 그 해는요, 그 해악은요. 즉 모든 피해는 인간이 다시 보게 되고, 동물이 반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을 해하는 걸 나중에 다시 다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강한 인간이 약한 인간을 해하는 게 뭐 어때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해하는 게 뭐 어때서? 강대국이 약속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경제적으로 약속을 경제로 수탈하는 게 뭐 어때서? 이게 윤리적으로 당연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강한 인간이 약한 강아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 어때서? 이게 이제 윤리의식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해하지 않으려면요, 윤리의식이나 도덕심이나 다른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어떤 목적 때문에, 인간의 편리나 인간의 생명권이나 목적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야 하는, 실험 동물 아니면 뭐 동물을 실험하고 이게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되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한 윤리의식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식 갖고 되도록이면은 동물 실험한 제품을 안 사용하고 이런 정도 윤리의식을 서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성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덜 우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 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나은 세상이면 덜 망가진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자꾸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망가진 세상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비록 위선 같지만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도 어바웃팻에서 모래 광고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바웃팻 모래 광고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모래를 현장 판매를 해요. 할인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제 채널이 아니고 어바웃팻 채널에서 라이브로 모래 광고죠. 어바웃팻 블랙홀 모래를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쇼호스님하고 같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글핀가 이번 주 화요일 8시에서 9시 사이 1시간 동안에 그걸 뭐 라이브 커머스라 그러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합니다. 혹시 들어와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바웃팻 관련 광고 영상은요, 제가 조만간 곧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뭐 광고를 주신 광고주님께는 항상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어바웃팻 모래 이번에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 작년에 출시했던 국민모래죠. 그거 모래가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완판됐어요. 진짜 완판도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모래에서 이번에 한 번 더 좋아졌어요. 이번에 블렌딩 했더라고요. 조금 좀 고급스러워지긴 했는데 가격은 뭐 그렇게 안 비싸졌어요. 그래서 모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먼지도 안 나고 이번에 써보니까는 오래 썼거든요. 저도 광고하기 전에 되게 오래 써보거든요. 제가. 왜냐면 잘못하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글피 화요일날 7시에서 7시에서 8시 사이 7시에서 8시 8시부터 9시 7시에서 8시 사이 1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산더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